서울 격전지 한강벨트 중 하나였습니다. 서울 중성동갑 지역구에서 삼선고지에 오른 분입니다. 해바라기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당선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목소리가 또 다시 씩씩해지셨어요. 우리 씩씩한 또 우리 네. 장윤승 기자님 옆에 있으니까 당당히 씩씩해져. 아닙니다. 제가 현장 취재 갔을 때 보니까 응원이 대단하더라고요. 일단 당선 소감, 어떤 선거 이번에 뛰고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정말 저를 선택해 주시 우리 성동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낯선 사람이잖아요. 거의 한 달 정도 앞두고 전략 공천으로 갔는데 그래서 초기에는 좀 걱정도 많이 했고 실제로 좀 초기에는 좀 서먹서먹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정 기간 지나고 다시 이제 뭉쳐서 원팀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지금 캠프 너무너무 이 조직이 잘 돼 있고 모두 혼연일체로 화이팅하고 있다 해서 자랑스러움이 느껴질 만큼 모두 열심히 해주셨고요. 그 덕분에 당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동 주민 여러분들 그리고 캠프에서 함께해 주신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번에 무엇보다 정권 심판의 열기가 정말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이제 후보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실제로 반영하려는 그런 의사가 많이 느껴진 선거였던 만큼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초반에 이제 공천 파동 있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선거구가 될 거라고 했는데 여론조사 처음에 나오는 거 보니까 또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성동갑 지역이 여론조사 그동안 이제 여러 기관에서 저희 지역이 한 15번? 15번이요? 네, 그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성동 지역이 결코 어느 당의 텃밭이 아닌 거예요. 거의 양당의 지지율이 평균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는 그러니까 어느 당이 그냥 확 높아서 무조건 이 지역은 이 당이 이겨 이런 게 없는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기느냐 더구나 한강벨트의 가장 중심에 위치해 있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승패가 한강벨트 전체를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라 양당이 모두 여기에 초미의 관심사로 정말 이제 집계를 했고 양당 대표들도 자주 오고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기느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관심사였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좀 초기에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어요. 더구나 늦게 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예상외로 초반부터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높게 이기는 것으로 나와서 이게 뭐지? 하면서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그래서 계속 불안해하면서 이건 아닐지도 몰라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그래도 마침내 끝에 결과가 어쨌든 좋게 나와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엔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은 언제쯤 오셨어요? 저는 사실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총선 때 경남에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여론조사 언론에서 보도하는 그 내용이 제가 한 거의 10% 가까이 이긴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깜깜이 그 과정에도 이제 좀 그런 내부에서 그런 조사 결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당시에는 완전히 이긴다고 생각하고 선거에 임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때 이제 막 부동산 풍이 불고 또 180석을 민주당이 한다는 이런 언론 보도가 되면서 보수층이 막판에 결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투표율이 70%를 훨씬 상회하는 그러니까 많은 숨어 있는 보수층들이 이제 투표장에 나오신 거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결과가 뒤집어진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심할 수 없다. 아무리 지지율이 잘 나오고 여론조사가 잘 나와도 막판에 뒤집어질 수 있다. 그리고 막판에 또 사실 그 민주당이 이제 막 압승할 것 같다는 그런 분위기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내심 보수가 결집을
결집을 할 거다. 그런 생각을 실제로 했었어요. 보수가 결집을 했기 때문에 부산에서 그런 그 지난번보다 2석이 빠지는, 지난번에 그래도 3석 했는데 이번에는 1석밖에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건 아닐까요? 전반적인 네, 판세를 저는 보면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 그 거대 야당의 이제 탄생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층의 그런 이제 견제 심리와 결집이 막판에 이루어졌다 보고요. 성동갑에서도 제 여론조사 거의 항상 10% 이상 차이 나는 그런 여론조사들이 많았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뚜껑을 열었을 때 그 격차가 상당 부분 한 5%, 5, 6%이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가 저는 막판에 보수 결집이 있었다. 막판 네, 보수 결집이 있었다. 네, 보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52.61%로 당선하셨어요. 윤희숙 후보는 47.38%였는데 이제 무슨 정권 심판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사실 그래서 우리 동네 공약은 뭘 하겠다는 건지 이것도 살펴보지 않습니까? 왜 전현희를 선택했을까요? 그 성동 주민들이 뭐 정권 심판론은 너무 당연한 거고. 일단 제가 선거 내내 강조를 했던 거는 지역의 실력 있고 유능한 일꾼 그리고 제가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3년간 전국 현장을 다니면서 굵직굵직한 각 지역의 현안, 국가 현안을 해결해 왔던 그런 실력과 성과로 검증된 민생 전문가 또 민원 해결사 이런 걸 이제 주요 경력으로 내세웠고요. 그리고 성동에 있는 그래서 많은 지역 현안들을 그동안의 경험과 성과에 비추어 제가 정말 유능하게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일꾼이다. 이런 걸 이제 좀 많이 강조를 했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캠페인 전략에서 그러니까 민원 해결사, 민생 전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민들의 마음을 좀 파고드는 중요한 어떤 단초가 됐던 거 아닌가 이제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제일 힘들었던 건 어떤 거였어요? 초기에 그 맨 처음에 전략 공천을 받고 이제 성동갑에 갔을 때 사실은 제가 그 동네가 낯선 동네잖아요. 아는 분도 없고 그래서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전임 우리 임종석 실장이 표를 잡아서 선거운동을 하던 곳이고 또 그분과 같이 이렇게 조직으로 선거운동을 같이 했던 조직이 사실상 저를 도와야 되는 조직이잖아요. 당 조직이니까.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들과 함께했던 그 이제 후보가 당에서 공천이 배제가 되면서 그 후보가 이제 마음을 열지 않은 상황에서 그 조직이 저한테 합류를 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고 시골에도 다 가고 시골에 그냥 이제 선거운동 안 한다. 선거운동 안 한다는 이제 그런 정도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선거를 뛰려면 그분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당에서 전략으로 갔다 하더라도 저 혼자 선거를 뛸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얻고 또 그분들의 이런 이제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한 일주일간의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사실은 낯선 곳에 딱 갔는데 좀 1분 1초가 아깝잖아요. 빨리 움직여야 저도 선거 운동은 좀 그래도 하던 사람이라 어떻게 해서 누굴 만나고 뭘 해야 되는지 이 스케줄이 있는데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기다려야 되는 심정이 정말 답답하고 정말 힘들죠. 그래서 이 선거는 걸렸나 보다 틀렸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진짜 거짓말같이 한 일주일 정도 기다리고 이분들의 마음을 먼저 열어주기를 기다리니까 이분들이 이제 오시더라고요. 오시면서 다들 얘기가 바로 제가 선거운동에 돌입을 하지 않고 자기들을 기다려준 그게 굉장히 자기들 마음을 움직였고 높이 산다. 그래서 늦게 출발하지만 이 조직을 추스리는데 큰 그 동력이 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러니까 예컨대 오자마자 막 설치고 당신들 말이야 나 도와야지 어차피 우리 당에 공천받은 사람은 난데 나 중심으로 안 움직일 거야? 라고 했다면 오히려 선거 망했을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분들이. 그러니까요. 임종석 실장은 큰 도움이 됐습니까? 도움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임종석 실장이 아마 저도 뭐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종로에서 이제 당의 방침에 따라서 퇴각할 때 그때 사실 저도 막막했거든요. 앞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장이 되지 않은 채 그래서 결국 그때 우리 지지협 편의점에 가서 좀 마음 비었다. 100이 정도는 할 거다. 출마 뭐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서 맞아요. 마음을 다 비웠다. 순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불출마할 수도 있다 말하셨어요. 그때의 심정이 어떤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임종석 실장께서 정말 더구나 그 지역은 또 자기 오래된 지역구였고 그래서 마음이 정말 쓰라리고 힘들었고 저한테 쉽사리 손을 내밀기가 어려운 심리 상태였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출장식 때 함께 해주셨어요. 그때 오셔서 이제 유세를 해줬고 그 상징성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 임종석 실장도 마음을 열고 뭐 함께 한다 그런 이제 상징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정도로도 저는 충분히 임종석 실장께서 하실 수 있는 역할을 했다 생각합니다. 끝난 다음에 통화하셨습니까? 아니요, 뭐 못했습니다. 뭐 문자는 안 하셨습니까? 그분이랑 저랑 뭐 그렇게 뭐 소통하는 그런 원래 사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뭐 기회가 되면 그런 마음 뭐 소통할 기회가 올 거다. 사실 정치인들끼리 참 그럴 것 같아요. 원래 여기서 막 준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당에서 다른 사람을 전략 공천하면 그게 참 개인적으로는 너무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여기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뭐 잘 되시길 바랍니다. 뭐 또 다른 기회가 열리겠죠. 그 윤희숙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당선인을 상대로 지각대장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89일 중 83일을 지각했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거를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 이런 유권 해석을 내놨는데 이번에 선관위가 사실 참 말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판단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게 이제 감사원의 저에 대한 정치적 표적 감사의 중요 이슈였고 사실 그 문제에 관해서 감사원 사무처가 그런 식으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 최고 의결 기구인 감사위원회에서 사실상 무혐의 결정이 불문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무런 위법 부당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종결이 된 사안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감사원 사무처가 그런 이제 일종의 허위 조작 감사를 한 그 내용을 가지고 윤희숙 후보가 선거 막판에 언론 인터뷰 그다음에 선관위 방송 토론회 그리고 선거 공보물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유세차 타고 뭐 그 또 뭐 지역 주민들이 보내는 문자 뭐 이런 거에 계속 그 내용을 이제 네거티브 선거를 한 거네요. 그러니까 막판에 이제 이 폐색이 짙어지니까 그야말로 네거티브에 올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 후보 비방 행위로 지역에서 이제 그 여러분이 윤희숙 후보를 선거법 위반죄로 형사 고발을 지금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감사원 사무처는 그때 당시에 조사 자체가 굉장히 사실과 맞지 않았고 그리고 그 또 마지막에 그 감사 결과 보고서 올라간 게 감사 결과 보고서가 전산 조작을 했다. 그런 혐의로 지금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 진실 관계가 명백히 다투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걸 그냥 마치 사실처럼 인용을 해서 지금 이제 그 선거 막판에 완전히 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결코 자시할 수가 없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선거 공보물에 그 윤희숙 후보가 적시를 한 게 제가 서울의 근무의 뭐 90 몇 프로 이상이 지각했다. 이런 표현을 언론 기사 제목을 가지고 인용을 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세종이 근무지고 세종 위에는 출장입니다. 그러면 세종 이외의 지역. 서울은 출장 지역이고 출장 지역에는 지각이란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없어요. 사무실에 가지 않고 출장을 보고 예를 들면 여의도나 국회나
국무회의나 예, 뭐 예, 이런 예.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 현장을 많이 네, 다니는데 네. 현장 조정이나 예. 해서 외부 일정을 하는 것이 사무실에 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죠. 저는 이제 워낙 일을 열심히 예. 예. 저 생각은 그렇게 예. 생각해서 출장 업무하고 예. 그때에 이제 늦더라도 저는 예. 사무실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보통 장관들은 그것도 예. 안 갑니다. 예. 근데 그러면 그게 지각이에요. 지각이. 근데 그걸 인용을 해가지고 예. 서울 근무의 뭐 90 몇 프로가 지각이다. 예. 그걸 공보물에 적시를 한 거예요. 아, 근데 이거 너무 명백한 허위 사실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의 네. 경우에는 세종 근무지에 네.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출근을 거의 하지 않아서 예. 직원들에게 미안해서 예. 피자를 돌렸다. 맞아요. 이런 기사가 미담 기사처럼 예.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감사원이 저한테 된 잣대로 하면은 이상민 장관은 세종에 출근 자체를 안 하니까 결근을 그냥 밥 먹듯이 한 예. 셈입니다. 그 예. 기사에 따르면. 예. 예.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면 세종에 안 가고 다 서울에 있었다는 예. 거예요. 예. 대부분 예. 서울에 있었겠죠. 예. 그럼 서울에 9시에 출근을 했냐. 예. 9시에 출근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 출장이기 예. 때문에. 예. 그래서 이상민 장관이 예. 서울 사무소에 9시 출근했는지 감사원이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제가 뭐 장담컨대 9시에 사무실에 출근한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는 몽땅 지각이냐? 네. 법적으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그걸 지각이라고 하면서 감사원 사무처가 그 조사한 그 내용을 네. 그대로 윤희수 후보가 인용을 한 그 자체가 명백한 허위 사실인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불의에는 제가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불의하고 네. 그다음에 불법적인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공정한 선거를 좀 정말 방해하는 그러니까 지금 뭐 윤희수 후보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완전히 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네거티브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거운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길에서 지각 대상이잖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고 네. 허위사실 유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잡을 생각입니다. 네. 관용은 없습니다. 관용은 없다. 예, 그러니까 윤희숙 후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다라는 말씀 좀 주셨습니다. 불의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 예. 아니,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 뭐 일종의 마타도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그래서 그냥 제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만 예를 네. 들는데 왜냐하면 예. 기사에 나왔기 때문에 네, 네. 기사에 그 세종에 예. 이제 너무 가지 않아서 직원들한테 미안해서 피자를 돌렸다는 게 마치 미담 기사처럼 그러니까요. 나왔어요. 예. 만약에 저에 대해서라면 감사원은 제가 세종의 결근을 밥 먹듯이 했다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아니 근데 그 대한민국 장차관들을 향해서 감사원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사실상 한 제가 사람 찍어 알기는 유일합니다. 유일한 네. 감사다. 그래서 서울 출장지의 경우에도 9시 네. 출근을 해라.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장관들은 출퇴근할 때 그 태깅을 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정확한 출퇴근 시간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뭘 근거로 지각을 했다는 그러니까 거죠? 장관이 출근 도장 찍고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예. 근데 감사원은 그거를 추정 내용을 뭐 제 기차 시간이나 관용 차량 출입 기록이나 이걸 가지고 있는데 제가 걸어서 세종 사무실에 출근한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네. 가깝기 때문에. 네. 그러면 관용 차량으로 입출입한 게 제 출근 시간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조사 자체가 완전히 그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하지 예. 않은 추정치에 예, 불과한데 예. 이걸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예. 인용을 해서 저를 예. 그대로 예. 뭐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예. 허위사실 유포하고 매도를 해서 제 명예가 아주 정말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선거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끝까지 다퉈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과거에 보면 참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이 많았거든요. 저희 이제 사회부 기자 할 때. 근데 지금 보면 지금 뭐 전현희 위원장님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조국 대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표적을 두고 정치적으로 좀
뭐 정적에 해당한다고 해야 될까요? 뭐 전 정부 인사다라고 이렇게 찍어내기 식으로 했던 게 이 정부에서 너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그 또한 조금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사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지금은 이제 전직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감사위원이 됐잖아요. 그 사실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 감사다라는 비판이 윤석열 정부에서 유독 심하고 많았습니다. 이 점도 국회에 들어가서 좀 따져보실 계획일까요? 상임위를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운영위로 가셔야 됩니까? 제 개인적인 그런 이제 문제로 네. 그걸 공적인데 결부하는 것은 저는 그는 이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네. 감사원의 경우에는 이 사실은 합법기관이고 가장 중립적이고 독립성이 담보돼야 되는 기관입니다. 네. 근데 이미 최재 감사원장이 초기부터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이다라고 네. 사실상 대통령 권력에 굴복하는 그런 의사를 국회에서 공공연히 했고 실제로 감사원이 뭐 문재인 정권의 전직 청와대나 네. 또 장관들 고위직에 대한 감사, 표적 네. 감사,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정책들에 대한 감사를 주도적으로 했고, 그리고 또 그 물러나지 않는 그런 기관장들, 그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고 임기가 정해져 있는 기관장들에 대한 그런 표적 감사에도 많이 착수를 했고, 실제로 그래서 많이 대부분 사실 옷을 벗었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끝까지 거기에 싸우고 임기를 끝까지 마쳤는데요. 이거는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명백히 훼손한 네. 대한민국의 감사원의 위상에 관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일종의 행동 대장처럼 전락한 감사원의 네. 위상을 바로 세우고 네. 국민의 감사원으로 이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또 총선에 나타난 국민들의 심판 의지다 생각하고요. 실제로 제가 중성동갑 선거운동할 때에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권익위원장으로서 감사원의 표적 감사에 꿋꿋이 맞서 싸우고 임기를 끝까지 마친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그걸로 팬이 됐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전현희 후보를 찍겠다. 그래서 사실 아까 이제 어떤 연유로 당선이 됐냐라고 물으셨는데 그것도 상당 부분 차지했다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아주 인상 깊었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런 거에 대한 열망이 있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반드시 감사원을 바로 세우는 그런 일이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과 함께 제가 가장 그걸 또 피해를 입었고 목격자이기 때문에 또 선거 막판까지 그런 것에 그 윤석열 정권의 그 감사원 그 부분에 정치적 표적 감사가 제 선거에도 실제로 영향을 미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거는 잡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이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여전사 3인방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세 분이 다 승리했습니다. 그 추미애 전 장관도 그렇고 이원주 전 의원도 그렇고 이제 세 분이 이제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만든 투사다 이런 얘기도 이제 세 평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의회 진출하시면 이 여전사로서의 전현희 의원, 이제 의정 활동 앞으로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뭐 무슨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뭐 아직 정한 건 없는데 오늘 오다 보니까 이제 몇몇 기자들이 전화가 왔는데 제가 법사위장 위원장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는 아마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어떤 일이든 주어진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아마 이제 제가 감사원과 그렇게 싸움에서 정권의 권력 기관이랑 그런 이제 싸운 이력도 제가 법조인이라는 그런 이력 때문에 그런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역할이든 제가 사실은 뭐 여러 뭐 언론 또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린 게 제가 총선에 다시 출마를 결심을 한 것은 권익위원장 시절에 이제 이걸로 제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다시
정치에 복귀하겠다라고 마음을 굳힌 것은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이 불의한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역할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책임감, 그 부분, 그리고 또 지금 이 대통령 무도하고 무능한 이 또 정말 오만과 독선의 이 대통령 한 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뭐 진짜 선진국에서 멀어지고 이 민생 파탄이나 이 국민들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 한 명이 이렇게 차지하는 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네, 네. 그래서 반드시 이 정권이 교체돼서 그게 이제 뭐 시기는 어느 정도가 될지 그거는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만 가능한 한 빨리 정권이 교체되고 민주당 출신 대통령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네. 가장 유력하다 생각하고요. 이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한 그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에도 네. 기자님께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회적 약자와 또 어려운 사람들을 보듬고 또 이런 그 개혁 의지 이런 것이 누구보다 뚜렷한 분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서 그런 좀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그래서 거기에 제가 힘을 보태겠다는 이런 생각, 두 가지 생각으로 다시 정치를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법사위원장으로 한번. 예. 그리고 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추미애, 이현주, 전현희 세 분이 원래 좀 친분은 있으신가요? 국회에서 같은 당에서 활동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친분은 있죠. 네. 근데 이제 아주 밀접하게 친하다 뭐 이런 관계는 아니었지만 네. 각자의 역할을 각자의.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기서 이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의 국회의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당연히 높고요. 또 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최초의 여성 네. 국회의장으로서 그런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분이 보여온 그동안의 그런 개혁적인 횡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동안 이 맞짱 떠서 싸워왔던 그동안의 이력, 네. 이런 걸 볼 때에 지금 시기에는 가장 적합한 그런 국회의장 후보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그 21대 국회도 기대가 굉장히 컸고 많은 국민들이 180석이라는 의석을 민주당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 입법이 잘 추진이 안 된 것에 대한 이제 비판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렇다면 22대 국회는 개원하자마자 초기부터 좀 해야 되는 뭐 개혁 입법, 특히 이제 법사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회의장 또한 뭐 중립은 아니다. 특히 이제 국회의장 자리 자체가 기계적 중립을 꼭 지켜야만 하는 자리인가? 국민들은 생각하는데 또 의장석에 앉으시면 또 그런 생각이 달라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등등의 역할을 볼 때 사실 개원 초기에 민주당이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개혁 과제들이 있다고 좀 생각하는데, 좀 위원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일들을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번 총선 결과가 사실은 저는 국민들에 의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탄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국회가 못하니까 국민들이 그 의사표시를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의사는 명백한 것 같습니다. 이 정권에 적어도 뭐 탄핵까지는 뭐 그는 이제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가 있지만 지금 그동안 해온 뭐 외교나 경제, 뭐 국방, 뭐 그리고 민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국민들이 정책 기조를 바꿔야 된다라는 명백한 의사표시를 해준 선거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22대 국회는 국민들이 정말 선택을 해줬고 그 의사 국민이 명령을 내린 거거든요. 국회의원들 지금 당선이. 저도 지역을 뛰면서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꼭 이겨주세요. 꼭 당선되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세요가 아니고요.
이겨주세요.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꼭 당선되어 주세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뛰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이게 국민들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눈물이 핑 돌고 이분들이 너무 절실하고 절박하구나. 내가 뭐라고 나한테 그걸 투영하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대신 그렇게 뛰어서 대신 이겨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선거보다 정말 절박하고 정말 그 무거운 책임감으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전국에 거의 비슷했을 거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민들의 명령이 그만큼 엄중하다. 그래서 이 당선인들이 자기 개인의 생각으로 나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국회의원 됐으니까 내가 배지를 달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거는 국민들이 용납을 못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적어도 이 그동안의 정책 기조를 확 바꾸게 이 야당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조만간 그 최상병 특검이 21대 국회 마무리하면서 아마 통과가 될 거다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이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거부권 행사는 저는 절대 안 된다. 용납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이거는 명백한 이해 충돌이고요. 최상병 특검은 대통령과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의 측근 누군가가 그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그 이첩되는 수사기관에 이첩되는 것을 막으려고 압력을 행사한 이 부분 그리고 누가 이런 최상병에 대한 그런 억울한 죽음 희생을 하게 만드는가 이거를 수사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동을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에서 압력을 행사해서 제동을 건 상황에서 특검은 그걸 진상을 규명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명확하게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의 측근 누군가를 겨냥하는 게 이 특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 특검법이 통과되는데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명백한 이해충돌이고요. 이해충돌로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다 이러면은 지금 국민들의 이런 그 높은 심판 열기가 저는 가만 안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탄핵을 앞당길 수 있는 국민들의 분노에 직면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번 총선에 담긴 민심을 정확히 파악을 한다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국회가 통과가 되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마시고 수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정말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도 이채 양명주 있잖아요. 이태원 참사, 최상병 양평, 그다음에 명품백, 그다음에 그 주가 조작 이런 국민들의 분노가 맞닿은 지점에 있는 이 특검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 대통령께서 지금 위기 상황을 인식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인다면 특검으로도 가기 전에 검찰에 지시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아주 그 엄격한 철저한 수사를 해라라고 지시를 하는 것이 그나마 지금 이제 국민들의 분노를 좀 가라앉힐 수 있는 거고 그게 안 된다면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다 관철시켜야 될 그런 사안이다. 그리고 전반적인 이 경제 위기 초래하는 사실상 그 원인 중에 상당수가 외교, 국방 문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원인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경제 정책 운용 방향 지금 뭐 재정 준칙을 지킨다 뭐 이러면서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뭐 엄청난 나라 빚을 지금 이제 초래한 게 지금 총선 다음 날 발표를 해서 지금 국민들이 경악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모든 정책 기조를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김재섭 당선인이 초반에는 최상병 특검 해야 된다라고 밝혔는데 오늘 아침에는 다소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 당선인인데요. 젊은 당선인이죠. 최상병 특검법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되 22대로 넘겨서 논의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여당이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쫓겨가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당선인 국민의힘 당선인 한 명의 뭐 의견에 굳이 네. 논평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요. 네. 21대 국회에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대 국회에 지금 이제 한 달 영남은 네. 이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네. 지금 국민들의 그런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수행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재상병 특검이다 네. 생각하고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왜 지금 이미 이제 요건이나 이런 게 무르익었는데 네. 그걸 왜 22대 국회로 뒤로 미루라고 네.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런 뭐 여당 내에서 약간의 개혁파라고 자처하는 분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국민의힘은 더 이상 미래가 없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사실 22대 국회 개원하면 가장 첫 번째 전국은 특검 전국이 될 것 같은데 조국혁신당에서는 한동훈 특검법을 이제 1호 법안으로 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또 의원님 좀 입장은 좀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김건희 이 여사에 대한 그 종합특검도 필요하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 종합특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특검 정국이 굉장히 이제 그 가열차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재명 대표께서 현 총원에서 네. 이렇게 이제 방명록. 방명록을 쓰셨는데 네. 민생을 언급을 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민생이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강조,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이 지금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이 그걸 못하고 있다면 민주당이라도 그런 민생이나 여러 가지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이런 정책에 집중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하신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총선 당시에 그 국민들에 대한 그런 이제 지원금 네, 이런 민생지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그런 이제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민생 과제와 더불어서 또 이번 국민들의 그 심판 열기나 네. 그 국민의 명령에 부응하는 네. 그런 특검법에 대해서도 반드시 개혁적인 그런 입법 그것도 또한 축의 중요한 민주당의 과제다 생각하고요. 말씀 주신 한동훈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종합 특검 이거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도 그동안 많이 천명을 했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그런 그 완전 철저한 수사 또 당연히 검찰이 어떻게 보면 해야 될 일을 그동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특검으로 이제 해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이 공조해서 관철시키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제 두 가지 입장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원 사의 표명한 지금 뭐 비서실장 임명 문제, 그다음에 뭐 정책실하고 뭐 안보실은 또 예외라고 하니까 뭐 일단 비서실장 문제가 좀 급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무총리를 누가 할 거냐 이 인준 문제가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지금 이번 총선 결과로 거국 내각의 필요성이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거국 내각 제안을 만약에 한다면 민주당이 받는 게 좋은지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씩.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이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를 하려는 그런 의사가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 그동안 우리가 겪어왔지만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대통령 잘 아는 분들이 그런 지적을 하지만 대통령은 결코 바뀌지 않을 거다. 더구나 지금 뭐 이재명 대표하고도 대화를 하지 않을 거다. 그런 게 이제 상당수 분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기본적인 자체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거국 내각을 논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대통령실이나 뭐 수석들 교체 이 부분도 물론 필요합니다. 지금 그동안 대통령의 눈가기를 흐리고 대통령의 직언을 하지 못하고 그냥 사실상 대통령이 이제 뭐 참모들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자기 목이 잘릴 각오를 하고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는 것이 참모의 기본 자세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눈치만 보고 그동안 대통령이 다른 나쁜 길로 가도록 그대로 둔 거는 그는 또 참모 대통령이 일차적으로 책임이 있지만 그걸 바로잡지 못한 건 또 참모의 책임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번 총선에 대한 그런 책임지는 자세로 물러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게 뭐 대통령이나 뭐 국정기조가 바뀌는 상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바뀌어야 되는 것은 대통령의 기본적인 자세와 국민들을 섬기는 마음과 국민들의 그 머리 숙이는 그런 자세가 전제가 돼야 되고 그리고 정책 기조를 바뀌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근데 지금 뭐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선거 끝나고 지금 수, 목, 금, 토, 일, 월 뭐 거의 한 닷새가 지나고 있는데 아무 입장이 좀 대통령 입장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 곧 사의를 표명한 비서실장을 일종의 대독을 아주 짤막하게 시키는 56자 대독. 근데 그게 뭐 누가 그 대통령의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 이제 좀 바뀌겠구나 그렇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데는 인사들도 지금 현재 물러나려는 인사들보다 더 나아 보이지는 않는다. 원희룡 비서실장은 어떠세요? 그는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뭐 야당과 한번 계속 싸워보자 이런 거로밖에 보이지 않는 인사죠.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거기에 가서 이재명 대표를 선거에서 묶어두고 일종의 좀 폄훼하려는 뭐 이기려는 의도보다는 그런 게 더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잖아요. 그러니까 모욕하고 모독하려는 그런 행위를 계속해왔고 그런 후보를 대통령 비서실장 뽑는다면 그는 뭐 야당을 완전히 무시하고 야당 대표를 무시하는 그런 이제 신호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는 이제 뭐 협치는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대통령의 의지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 총리는 뭐 권영세, 그다음에 주호영, 뭐 이제 이런 분들, 김한길, 또 비서실장이 똑같이 거론됩니다. 김한길, 그다음에 원희룡, 뭐 이제 이런 분들인데 지금 그 논의되는 분들이 로 갔을 때 이게 야당과 협치하겠다는 시그널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현재 있는 분들보다 더 나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야당의 동의를 구하기 힘든 분들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아침에 대통령실 인사 하마평 보면 총선 민의 수용 생각이 있는 거냐 이런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뭐 잠깐 좀 곁가지로 나아가서 좀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 이 8월 달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한 번 더 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라는 세간의 소문은 있는데 실제 그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그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뭐 사실 제가 뭐 거론할 문제는 아니다 보이고요. 지금 이제 워낙 이번 뭐 지난번에 당선되실 때도 이재명 대표께서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분들의 압도적인 그런 지지로 당선이 되셨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쭉 이제 당대표로 역임을 하고 이번 총선에서 사실상 압도적인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당원들과 지지자 또 더 나아가 국민들의 지지가 있다는 걸 이번에 명백히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한 번 더 당대표를 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이제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 생각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께서 뭐 판단을 하실 문제다 생각합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앞으로 어떤 파트너십이 되는 겁니까? 지금 민주당은 이제 좀 더 민생에 방점을 둔 또 개혁 정당을 표방을 하고 조국 정당의 경우에는
좀 더 개혁성에 이제 거기에 거의 올인을 하는 그런 네.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에 있어서 서로 뭐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협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네. 있어 보이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뭐 사안마다 그렇게 네. 뭐 협조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네. 일종의 특검연대 이런 게 가능할까요? 이를테면. 그거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예.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 좀 여쭤볼게요. 법률가시기도 하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수사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조사 대상이면 조사 특검으로부터 조사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특검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질 대목이 나오면 그럼 전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네. 이제 지금 뭐 아까 국힘의 한 당선인은 뭐 입장을 좀 약간 바꾼 것 같다 얘기하는데 안철수 당선인 경우에는 그 특검에 찬성하겠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셨고 국민의힘에서도 아마 뭐 공개적으로 말씀 안 하셨지만 뭐 찬성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그걸 떠나서 일단은 현재 야당의 의석으로도 충분히 그는 통과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의석이고요. 그러면 통과가 되면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지 않으면 그는 특검이 이제 만들어져서 조사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는 거지 이런 수사나 조사에 불응할 특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사나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받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실제로 대통령이 개입했다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그는 이제 뭐 소추는 안 된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탄핵 사유는 가능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이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뭐 여지도 뭐 여전히 있는 거고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그게 아니라 뭐 직접 개입한 게 없다 이러면은 그게 돼서 뭐 본인의 뭐 억울함이 밝혀질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떳떳하다면 특검을 받으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명쾌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 말을 대통령 스스로 한 적 있지 않나요? 그렇죠. 국민의힘이 뒤에 백드롭으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때 이제 민주당 측을 겨냥해서 그동안 주구장창 얘기했던 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특검을 거부하면 그 범인이다. 그거를 이제 정말 정면으로 돌려줄 때가 왔다. 근데 지금 사실 전국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아시다시피 이란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오늘 보니까 환율이 갑자기 엄청 올라서요. $1 환율이 1,375원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 때 1997년, 98년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리고 그 연준 고강도 긴축으로 2022년 하반기 요때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1,375원까지 치솟는 적이 없는데 1,400원대까지 올라갈 전망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제 문제, 외교 문제 또 외환 문제도 생길 수도 있을 가능성이 좀 지금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좀 상황이 막 어려운 뭐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어쨌든 야당이 어쨌든 의석을 최대 192석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전국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앞으로 사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제 떠났는데 원톱으로 뛴 선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김부겸 전 총리도 있었고 또 앞서 말씀해주신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있었고 그리고 이해찬 전 총리도 계셨고 막 여러분들이 같이 뛰었어요. 이런 분들은 향후 전국에서 좀 어떤 역할을 맡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어떤 역할이 좀 있으실까요? 그거는 뭐 쉽게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건
들께서 또 뭐 우리 사실 이번에 세 분이 이제 선대위원 체제로 치렀잖아요. 이재명 대표, 이해찬 또 김부겸 전 총리님 전 대표 세 분이 이제 사실상에 굉장히 역할 분담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또 안정감을 주면서 총선을 훌륭하게 이끌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이해찬 총리님과 뭐 김부겸 또 전 총리님께서 뭐 어떤 우리 지금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상황에서 뭔가 하실 수 있는 역할은 있었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태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국민들의 뭐 부러움이나 당의 요청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형태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이 있을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가 이제 전반기가 있고 이제 후반기 국회가 있는데 전반기 국회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서 또 법사위 역할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희망하는 상임위는 법사위인 걸로 제가 알면 될까요? 아니면 희망이라고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한 건 아니고요. 그런 이제 언론이나 일각에서 그렇게 거론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오늘 뭐 또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피할 수 없다면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국 대표가 오늘 뭐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은 대드덕이다. 관심은 오로지 자신과 배우자의 신변 안전뿐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정도 되면 사실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국민 담화도 발표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이게 사실 정치의 상례인데 안 나타나시거든요. 김건희 여사도 사실은 뭐 마스크 쓰고 뭐 조용히 혼자서 경호원들 대동하고 투표하고 원래는 같이 내외가 사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투표하는 장면을. 근데 김건희 여사는 투표하는 장면 사진조차 남기지 않았어요. 사실 비정상적이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사실은 전 국민의 초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려고 하는지 사실은 저는 그것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강서 선거에도 구청장 선거 때 이제 국힘이 이길 거다 그런 보고를 받으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잘못된 정보를 대통령에 계속 주는 거죠. 이번 총선에도 아마 대통령에게 뭐 유사한 그런 정보가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국힘이 이긴다. 사실 뭐 평론가들이나 많은 이제 뭐 보수 언론도 뭐 거의 뭐 국힘이 170석 많게는 그리고 150석 뭐 이렇게 할 거다, 합성할 거다 이런 그런 이제 분석들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 반대되는 뭐 야당이 압승할 거다 이런 분석들도 있었지만 아마 그 중에서 이제 대통령이 올라간 부분은 국힘이 압승할 거다 이런 이제 그 분석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번 선거에도 이길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참모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현실로 직면한 거는 국민의 엄청난 분노의 열기, 심판의 열기를 직면을 한 거죠. 아마 두려울 겁니다. 지금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전에처럼 뭐 진짜 막무가내로 이 정권을 운영해오고 대통령의 권력을 막무가내로 휘둘렀고 측근에 대해서는 비호하고 부인에 대해서도 철저히 이렇게 비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국민들이 여기에 분노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정말 이제 제대로 된 대통령이라면 그 정도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보면 동아일보 단독 보도 보면 이제 법률수석실을 신설한다는 거고 사실상 뭐 부인은 하고 있지만 뭐 사실로 확인은 안 해주고 있지만 사정정국을 강화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민정수석실의 부활 아니냐라는 이제 그 논지에 주장을 하는 분석들도 있고. 이 와중에 사정정국을 강화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판하는 거죠. 오판이다. 지금 국민들의 그 심판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어쨌든 그게 저는 두렵기 때문에 두려움이다.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다. 윤 대통령 못 그런 걸 나타나는 느끼고 있으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한 타겟책을 뭘로 이제 할 거냐 그걸 이제 고민하는 시기다. 그 국민에게 이제 잘못했다고 머리 숙이고 정책 기조를 바꿀 것이냐. 이제 국민들은 이걸 바라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정반대로 오히려 그동안 입틀막하고 권력기관 동원해서 이런 일종의 독재 정치, 검찰 독재 정치를 해왔던 것을 더 강화하고 대통령실 뭐 그런 걸 통해서 더 그렇게 이제 뭐 사정 정국으로 하겠다. 이러면 이제는 갈 길은 하나다. 그렇게 생각. 어디입니까 갈 길은? 대통령이 물러나야죠. 대통령 물러나야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국민이 가만히 그리고 국민들의 명령을 받은 야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네. 현역 당선인 가운데 대통령 물러나야 된다라는 말씀 지금 처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그런 상황이 되면 대통령이 지금 민심을 거스르고 반대의 방향으로 간다면 결국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의 민의를 좀 반영해서 지금쯤이면 뭐 기자회견 언제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야당과 협치하겠다, 뭐 다 떠나서 이재명 대표와 만나겠다, 뭐 언제 뭐 좋으신지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전현희 당선인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그 긴박하게 그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개혁신당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2026년까지는 그 임기를 보장해주고 그리고 그 안에 사실상 총리를 야당이 추천하도록 하고 야당이 정권을 갖고 내각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가라. 그리고 대통령은 그야말로 외교만 담당하는 걸로 해서 2026년에 대선을 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런 주장은 좀 어떻게 들으세요? 지금 뭐 당장 뭐 그렇게 뭐 추진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대통령에게 지금은 뭐 대통령에게 일단은 공이 넘어간 상태고 국민이 어떻게 보면 심판의 의사를 줬지만 200석을 주지 않은 것은 국민들께서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면 해석을 하면 기회를 준 거거든요. 대통령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200석을 넘기는 의석을 야당에게 줬다면 당장 그런 절차에 착수를 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200석에 약간 부족한 의석을 줬고 국민의 그 심판의 열기나 국민의 명령은 확실하게 지금 이제 의사를 표시를 국민들께서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대통령이 그런 국민에게 져야 되는 거죠. 국민에게 머리를 숙이고 국민들이 무얼 준엄하게 지금 명령하고 있구나. 거기에 따른 행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길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거부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이제 오히려 뭐 사정 정국을 강화한다든지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 여전히 측근들을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인사들로 임명을 하고 더 불통으로 이제 나아간다면 그러면 이제 그 전제로 저는 그러면 이제 대통령에게는 기회가 없다. 하나의 그 방법 물러나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한 방법론으로 이제 개헌이라든지 탄핵이나 이런 게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시기를 어떻게 이제 보내느냐, 어떻게 바뀌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야당 쪽에 뭐 만나자거나 이런 소리는 전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그동안 이런 대통령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대통령이라서 참 놀랍습니다. 뭐 댓글 하나 들어왔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동일님께서 조곤조곤 논리 속에 무서운 힘이 느껴집니다. 진킴님께서 역시 똑소리 나는 전현희 민주당의 보배다. 김동글
님께서 이런 소리 듣고 싶었는데 전다르크 짱. 예, 추다르크에 이어 전다르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뭐 함께해 주신 뭐 유권자분들 또 앞으로가 사실은 더 큰 폭풍이 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떤 마음이신지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를 선택해 주신 우리 성동갑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저에게 표를 주신 그 마음 제가 잘 새기고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에 따르겠다. 그리고 아울러 또 성동갑의 또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그런 유능한 일꾼으로서 역할을 해달라는 그러니까 두 가지 역할을 다 저에게 주셨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약속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저를 당선시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조곤조곤 하나하나 그러나 아주 강력한 일침이 있는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